뉴스를 보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너무나도 잔인했던 사건이지만 처벌은 약해서 말이 많은 경우도 있고 별일 아닌 것 같았지만 강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죠. 죄를 지은 강도에 따라 깜빵에 갇혀 징역을 살 때도 있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도 있으며 아니면 벌금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법을 어기고 처벌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요. 처벌이 무서워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과 처벌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긴 하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어기더라도 두들겨 패거나 죽이거나 하는 처벌은 없지만 조선시대 때는 달랐습니다. 회초리 같은 걸로 때리는 것부터 사람의 사지를 잘라버리는 잔인한 처벌까지 수많은 형벌이 있었죠. 오늘은 조선시대 때 있었던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 명나라의 법전인 대명률에 따라 형벌을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이렇게 5가지로 나누었었죠. 하지만 조선 고유의 형법과 형벌도 있었으며 이러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태, 장, 도, 유, 사의 5형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로 형벌을 가할 때는 종형이라고 하는 각종 부가형도 시행했었죠. 첫 번째로 아주 약한 경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리던 형벌인 태형이 있습니다. 태형은 보통 회초리로 종아리나 등, 엉덩이 등을 때리는 형벌이었는데요. 최소 10대에서 많게는 50대까지 때렸고 여성들에게 주로 내려지던 형벌이었죠. 작은 가시나무로 만든 회초리로 죄수를 형틀에 엎드리게 한 뒤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노출시켜 맞은 대수를 세어가며 형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치마를 내리진 않았는데 다만 간음을 해서 잡혀온 여자는 치마를 벗긴 후 엉덩이에 형을 가했죠. 또한 같은 죄목으로 다시 잡혀온 죄인이나 백정일 경우에는 형틀도 사용하지 않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태형을 가했습니다. 이 태형보다 조금 더 강도가 강한 형벌이 바로 장형입니다. 당연히 태형보다 더 무거운 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인데요. 널쩍하고 큰 몽둥이 같은 걸로 엉덩이를 때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장형은 60대에서 100대까지 맞았는데 보통 60대를 넘지 않았다고 하죠. 왜냐하면 60대가 넘어가면 죄인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죄인이 굉장히 무거운 죄를 지었을 때는 100대까지 장을 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장형도 역시 태형과 마찬가지로 남자는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를 때렸고 여자의 경우 가늠한 여성을 제외하고 옷을 입힌 채 때렸다고 하죠. 또한 물볼기라고 해서 엉덩이에 물을 뿌리고 장을 치기도 했는데 물을 뿌리고 장을 치게 되면 살이 다 터져버려 옷이 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흔히 사극에서나 민속촌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곤장이라는 것은 바로 곤형의 곤과 장형의 장이 합쳐져서 불려진 말인데 배를 저을 때 사용하는 노처럼 널쩍한 형태의 도구가 바로 곤장이죠. 이 곤장은 조선 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가 영조실록에 비로소 곤장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래서 영조 때에 만들어진 조선 고유의 형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로 장형은 엉덩이를 치는 것이었지만 천민이 신분이 높은 여자를 범했거나 근친상간 등 윤리적으로 어긋난 죄를 범한 사람을 멍석으로 싼 뒤 여러 명이 장으로 마구잡이로 두들겨 패는 난장이라는 형벌도 있었죠. 이 또한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던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또한 주장당문형이라고 죄수를 가운데 두고 여러 명이 죄수 주위를 빙빙 돌면서 때리는 형벌도 있었죠. 그러나 70세 이상, 15세 이하인 사람이나 폐병에 걸린 사람, 임신한 여자의 경우는 형을 가하지는 않고 속전이라는 벌금 같은 걸 받고 풀어주었다고 하죠. 장형은 맞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만큼 장의 크기와 집행의 방식 등을 엄격히 하고 있었고 관리가 이 장형을 남용할 경우에는 장 100대와 도형 3년에 처했으며 관직에 다시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할 형벌은 바로 도형이라는 형벌인데요. 도형은 바로 노동으로 죗값을 치르는 형벌이죠. 죄질에 따라 장 60대에서 100대를 맞고 다시 1년에서 3년까지의 도형을 처분받게 되었으며 죄인은 처분받은 기간 동안 소금을 굽거나 대장간에서 쇠를 불리거나 아니면 관아에서 일을 시키거나 하는 중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형을 받은 죄인이 도망을 칠 경우에 관리 감독하던 책임자는 죄수가 잡힐 때까지 구금되어 있어야 했죠. 반대로 죄수가 일을 하다 병에 걸리면 며칠간 쉴 수 있게 휴가를 주기도 했고 영모죄가 아닌 이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도록 하기도 했죠. 네 번째로는 바로 유형입니다. 유형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배형인데요.
죄를 짓고 유배를 떠날 때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왕의 명이 없는 한 꼼짝없이 유배지에서 평생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한 죄를 저지른 죄인들이 사형 대신 받는 형벌이었죠. 그런데 독특한 점은 유배지로 떠나는 죄인들은 자유로이 학문 연구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안치가 아닌 이상 유배지의 학생들이 찾아와 학문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배지에서 허준은 동의보감을 저술했고 정약용은 경세유표와 흠음신서 등을 저술하기도 했죠. 이런 유형은 주로 양반들이 많이 받았던 형벌이었습니다. 죄질에 따라 2천리에서 3천리까지 거리에 차등을 뒀는데요. 이 또한 태형이나 장형을 맞고 나서 가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유형도 땅덩어리가 넓은 명나라 대명률에서 차용해온 형벌이어서 판결은 3천리 밖에 유배지로 가도록 나왔지만 조선은 그렇게 넓지가 않았기 때문에 3천리를 채우려 빙빙 돌아 유배지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에 따라서 외부의 출입을 금지한 안치라는 유형도 있었는데요. 위리안치로 결정되면 가시나무로 담장이 쳐진 집안에서만 살아야 했고 절도안치는 외딴 섬에 격리되어 어떠한 사람들과도 접촉이 불가능했죠. 이렇게 안치된 죄수들에게는 10일에 한 번 음식을 넣어주는 것 외에는 대문이 항상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담장 안에 우물을 파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그나마 좀 약한 죄수들에게는 어디론가 부처를 명하기도 했는데요. 부처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 것을 명했던 것인데 이는 형벌이라기보다는 근신이나 격리 정도의 처벌이었죠. 그리고 정가사변 또는 정가입거라고 불리는 유형은 죄인이 가족들과 함께 변방지역으로 옮겨 살게 한 것인데요. 인적이 드문 함경도, 평안도 등 북방지역 미개척지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이런 형벌로도 모자를 극도의 무거운 중죄를 저지른 죄인에게는 사형을 내렸습니다. 사형은 대부분 죄인의 목을 베는 차명과 목을 매는 교형으로 사형을 집행했는데 차명의 경우엔 조선시대 최악의 범죄인 영모나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당했고 절도죄나 군유를 어긴 자와 같은 중죄인에게는 교형을 집행했죠. 영모죄를 저지른 경우 친족관계에 있던 사람들 모두 연좌시켜 아버지와 아들, 처와 첩, 할아버지, 손자, 그리고 형제자매, 심지어 아들의 처와 첩까지 모조리 사형을 당했습니다. 또한 삼종멸, 구종멸이라고 해서 영모죄를 저지른 죄인들의 외가, 친가, 형제들에게 모두 사형을 내리는 삼종멸과 외가, 친가, 형제를 비롯한 사촌부터 팔촌에 이르기까지 역적의 친인척, 거의 모든 사람을 멸하는 구종멸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역적은 차명으로 다스리고 나서 머리를 만인에게 공개하는 것인 효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 잔인한 사형으로는 거열형과 능지처참이라는 형벌이 있는데 거열형은 사지를 말이나 소에 묶은 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 사지를 몸과 분리시켰던 잔인한 형벌이었으며 사지를 분리했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능지처참은 거열형과는 조금 달랐는데 능지처참은 능지처사라고도 불렸고 죄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지를 하나씩 잘라내고 마지막에 목을 베어 죽이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자 죄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열형, 능지처참 두 형벌 다 너무 잔인하다 보니 웬만한 경우가 아닌 이상 집행된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고 특히나 능지처참은 더욱 잔혹하다 보니 능지처참 판결을 받더라도 거열형으로 집행하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능지처참과 거열형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왕족이나 고관대작들 그리고 여성들은 영모죄가 아닌 이상 사약을 내려 스스로 사약을 먹고 죽을 수 있도록 배려 아닌 배려를 해주었다고 하죠. 조금 어이없는 점은 당시 사약은 아주 고성능은 아니라서 약이 잘 안 들어 몇 잔을 먹어야 겨우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약발이 잘 받는 경우엔 딱 한 잔의 사약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거기다가 이미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의 목을 자른 부관참시라는 형벌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은 매우 신중하게 집행되었는데요. 사형 판정을 받은 후에도 2번의 재판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왕의 승인이 있었어야 했죠. 이 5형 외에도 부가형이라 해서 다른 형벌들도 있었는데요. 자자 또는 묵형이라 하여 이마나 볼 또는 팔에 문신을 새기는 형벌인데 도망친 노비들에게 주로 이 묵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묵형을 집행하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는 얼굴이나 팔에 죄목을 새겼다고 하죠. 그리고 솥에 죄인을 넣고 끓여 죽이는 팽형이라고 있었는데 이는 중국 한나라 때 생긴 형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팽형을 실행한 적은 없었죠. 다만 다른 방법으로는 시행된 적이 있었는데요. 탐관오리를 체포하면 종로에 있는 보신각 앞에 큰 솥을 걸어놓고 솥 아래에 불을 지필 나무를 가득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군막을 친 뒤 죄인을 데려와 솥 안에 던져 넣었죠. 그리고 난 후 죄인의 죄목을 낭독하고 난 뒤 불을 피우는 척하면서 팽형을 집행한 척했는데요. 죄인은 그 후로 팽형을 당해 죽은 척해야 했고 그 죄인을 넘겨받은 가족들은 형식적으로 장례를 치루었는데 그 이후부터 죄인은 죽은 사람이 되어 집 밖을 나서지 못하고 집 안에서만 평생 살아야 했죠. 그 외에도 죄인을 변방으로 보내 군역에 종사하게 한 변원충군, 관직을 삭탈하던 파직, 죄인의 재산을 빼앗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주었던 재산담부, 손이나 발의 힘줄을 끊어내는 단근형, 죄인의 집을 헐어버리고 그 집터에 못을 만들던 파가저택, 이후 관리가 되는 길을 막아버린 금고형 등 5형 외에도 많은 부가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특별히 정해놓은 범죄를 제외하고는 돈으로 형벌을 대신할 수 있었던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속전이라고 하는 제도였죠. 주로 양반들이 범죄를 저질러 태형이나 장형을 받았을 때 속전을 통해 육체적인 형벌을 대신하곤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 몰락한 양반이 늘어났고 장사를 통해 엄청난 재산을 모은 중인이나 백성들이 생겨나면서 그들은 양반을 돈을 주고 사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양반이 된 사람들이 죄를 지어 관아에 잡혀가면 자신을 대신해 매를 맞아줄 사람인 매품파리를 구했죠. 매품파리들은 주로 가난한 백성들이 했었는데 돈 많은 양반 대신 태형이나 장형을 맞고 돈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대신 매를 맞아주는 것을 허락해줬던 관리나 아전들에게도 많은 돈이 들어가기도 했죠. 이후 너무 잔인했던 형벌은 영조 때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고 나머지 태형이나 장형 등도 가보개혁 이후에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주로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처벌을 하고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형벌도 피해갈 수 있었고 죄 없는 사람이 돈 때문에 처벌을 받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은 지키며 살아야 하는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죠. 이것을 안 지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고요. 조선시대 때 있었던 형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남녀 간의 성문화는 항상 존재했었고 그에 따른 성과 관련된 범죄도 끊임없이 발생했죠. 현재 한국은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 성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이 다소 낮은 편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지금과 달리 가차없이 중벌을 내렸습니다. 조선시대의 성 관련 범죄 사건은 대명률이라는 법률선의 범간조에 적용을 받았는데요. 강간미수죄는 장 100대 및 유배 3천리를 보냈으며 강간은 교형에 근친상간의 경우 법정 최고형인 목을 베는 차명에 처해졌죠. 그리고 12세 이하의 어린아이에게 몹쓸 짓을 할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교형에 처해버렸다고 합니다. 강간미수만 해도 장을 100대나 맞아야 했으니 사실상 죽었다고 볼 수 있으며 설사 운 좋게 살았다 해도 골병이 들어 유배지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된다고 하죠. 태조실록과 세종실록 각각 어린 여자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인간말종에게 교형을 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상님들이 금수만도 못한 짐승들에 대한 처벌을 현명하게 잘 내리셨네요. 성종 8년인 1477년 내은산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의붓아버지와 짜고 덕비라는 여인을 강제로 납치했습니다. 덕비와 덕비 아버지가 길을 가는 것을 보고는 한 사람이 아비를 강제로 붙들고 있을 때 나머지 한 사람이 덕비를 업고 달아난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고의적으로 계획을 짜고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게 덕비는 내은산의 집으로 끌려가 몹쓸 짓을 당하고 말았으며 머지않아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내은산은 교수형의 처벌을 받게 되죠. 한 전직 공무원은 양반가의 부녀를 겁탈 시도한 것만으로도 노비로 전락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한때 군수자리까지 지냈던 황우영이 그 주인공입니다. 황우영은 성종 3년인 1472년 4월 한밤중에 양반가의 부녀자인 반씨의 방에 들어가 그녀를 범하려 했지만 반씨의 어머니와 종이 막아서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죠. 이후 성종은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는 사헌부의 주청에 따라 황우영을 파직하고 영원히 관직으로 다시 등용하지 않으며 유배 3천리의 처벌을 내린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이후 황우영은 변방 중에 변방인 회령의 관노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죠. 유교 국가인 조선은 남녀 간의 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엄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남녀가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 간통으로 간주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말이죠.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서로 좋아의 관계를 가지다 발각되면 장 80대를 맞았고, 남편이 있는 여자를 꼬신 경우 장 90대를, 여자를 납치했을 경우에는 장 100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만약 남편이 아내가 외간 남자와 간통하는 걸 알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되려 사람들의 비난과 함께 처벌을 받았고, 오히려 현장에서 그 둘을 죽여버리면 비난도 받지 않고 살인에 대한 죄를 줄여주었다고 하네요. 당시에는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에게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었는데, 부녀자가 간통하면 대명률에 따라 장형으로만 끝내지 않고 극형에 처해지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여자들은 간통한 것으로 의심을 받거나 소문만 나도 음행녀 명부인 자녀 아니나 유녀적의 이름이 기록돼서 평생 간음녀로 낙인 찍혀 살게 되거나 관비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지금도 그렇지만 조선시대에도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간통죄가 워낙 무겁다 보니 일부러 무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인데요. 세종실록에 기록된 무고 사건 중에는 한 여자가 남편이 후처를 얻은 것에 안갚음을 하기 위해 딸과 함께 남편을 죽이고는 남편이 딸을 겁탈했다고 무고한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모녀가 모두 차명에 처해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같은 요즘에 비해서 당시 조선은 평소 행실을 조심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그냥 세상 하직하기 딱 좋았던 시절이었죠. 조선시대는 뼛속 깊은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누가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친족 간의 근친상간보다 노비와 주인 간의 간통사건이 훨씬 더 금기시되었죠. 태종시대에 이 금기가 처음 깨지게 되는데 바로 노비가 주인의 딸을 겁탈한 내은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신분제의 기강을 뒤흔든 만큼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만약 노비가 주인을 범하면 교형이 아닌 차명에 처하고, 설사 노비와 주인이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가졌어도 차명에 처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남자종이 주인 집 마님이나 딸을 범했을 때에 해당하고, 남자 주인이 여종을 겁탈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남자 양반이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네요. 이처럼 조선시대는 비록 남자와 여자, 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었으나 성과 관련된 풍기문란을 어지럽히면 자비 없이 강력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걸리면 죽는다는 각오로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어야 했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꿈도 안 꿨을 것 같네요. 당연히 왕족과 높은 벼슬에 뼈대 있는 양반집은 예외였겠지만 말이죠. 실제로 선조의 아들인 순하군 이보가 의인왕후를 모시던 궁녀를 탈했을 때도 단 한 대의 곤장도 맞지 않은 채 가까운 수원으로 귀양 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세종대왕의 손자이자 천하의 남봉꾼이었던 청풍군 이원은 자신의 칠촌숙 부인 이효창의 첩인 홍행과 간통한 죄로 파직을 당했는데, 징계를 받은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홍행의 집을 찾았다가 역시 그 집을 찾은 당대의 남봉꾼인 부평부사 김친과 큰 길에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는 등의 추태를 부리게 되죠. 청풍군은 이 일로 유배형의 처벌을 받았지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유배지에서도 과부 한 명을 탈해버렸습니다. 그 일로 또다시 유배지를 옮기게 됐지만 그곳에서도 남의 논밭과 가축을 빼앗는 등 변함없이 행패를 부렸는데요. 그런데 당시 왕이었던 성종은 그런 이원에 가진 악행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그를 용서해주고 청풍군이라는 그의 자기까지 다시 회복시켜줬습니다. 이에 대신들도 더는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섰지만 성종은 고집을 꺾지 않았죠. 이원은 세종의 손자이며 영흥대군의 외아들인데, 그의 어머니 송씨가 집안의 제사를 받들기를 부탁했다는 이유로 특별히 그를 사면해줘 버린 것입니다. 천령인들이 예외에 속하는 것은 시대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것 같네요. 보통 약이라고 하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병을 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드물기는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이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조선시대 죄인들에게 내려졌던 사약이죠. 오늘은 이 사약과 관련된 재밌는 일화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약이란 조선시대의 왕족 또는 사대부가 죄를 지었을 때 왕이 그에 대한 벌로서 내리는 극약을 말하는데요. 목을 베거나 목을 매달아 죽이면 간단하고 빠르게 끝낼 수 있음에도 굳이 번거롭게 약까지 달여가며 죄인을 처벌한 이유는 참수형이나 교수형은 공개된 장소에서 구경꾼들이 보는 앞에서 죽는 것인데다, 과거의 공개처형은 죄인의 우통을 까거나 아예 다 벗긴 후에 형장에 며칠씩 묶어서 세워둔 뒤에 집행하는 등 그 모욕과 고통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해서 머리카락도 부모가 준 것이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던 유교국가인 조선에서 목을 베거나 사지가 뜯기는 식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인간답게 죽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러한 형벌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문에게도 매우 치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예를 지켜주는 선에서 죽음을 내리는 경우에는 죄인에게 사약을 마시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약을 통해 죽는 경우는 국왕의 허가까지 내려지면서 사형이 확정되기는 했지만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것까지는 아니거나 다소 억울한 면이 있는 죄인들이었죠.
심지어는 사약이 내려왔다고 해서 꼭 그것을 먹고 죽어야만 했던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을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배나 비단 등으로 목을 매거나 자신이 갖고 있던 칼이나 도구로 자결하는 것도 가능했죠. 그래서 이 사약을 내리는 형벌의 정식 명칭은 죽음을 명령한다는 뜻의 사사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약의 경우는 받는 사람도 저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오히려 사약을 내려준 왕에게 감사의 절을 올리고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비록 판결에 조금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한 끝에 그나마 곱게 죽으라고 왕이 사약을 내려 사형 집행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산군 시대에 처형된 전 영의정 윤필상은 연산군이 자신을 죽이라는 명을 내릴 것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는 한양을 향해 2번 절한 후 준비해둔 비상을 꺼내 술에 타서 마셨다고 하죠. 하지만 그러고도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명주이불을 가져와 목을 메어 죽었다고 합니다. 사약은 왕실의 의학을 담당하는 기관인 내의원에서 만들었는데 당시에도 제조법이 철저히 비밀로 숨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 성분에 대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문서조차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사약의 정확한 제조법은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다만 여태까지 남아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사약을 먹었을 경우 온몸에 열이 나서 죽는다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을 내는 성질을 가진 부자계열의 약재, 초호와 초두 등이 들어갔을 거라 짐작된다고 하죠. 일부 의견 중에는 사약의 독성분은 없었고 일반적인 한약을 데워서 준 것인데 약재가 가지고 있는 화학적 성분이 빠르게 흡수되는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주장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합니다. 만약 그 말이 맞다면 데워서 먹는 보약은 거의 다 사약이 될 수 있다는 소리인데 정말로 그렇다면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한의원보다 경찰서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겠죠. 그리고 그 당시의 사약 또한 지금의 한약처럼 쓴맛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요. 야사에 따르면 중종 시절의 권신 기말로는 사약을 마신 후에도 죽지 않고 한참 동안이나 살아있었는데 사약을 계속 마시다 입이 너무 써서 생밤이라도 좀 갖다 달라는 요구를 했고 가뜩이나 기다림에 지친 집행관들은 화를 내며 그의 목을 졸라 죽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약을 몇 사발이나 마셔도 죽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넉넉하게 여러 잔을 챙겨갔다고 하죠. 그리고 아무리 사약을 먹어도 죽지 않는 경우에는 활에 쓰이는 줄로 목을 매서 죽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조선의 6대 국왕인 단종 또한 사약을 마시고 죽은 게 아니라 형을 집행하는 영월 관아의 관원이 활주를 풀어 목을 졸라 죽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중종 때의 문신 이명수는 당시 조정의 실세였던 윤원영에게 미움을 사면서 을사사화 때 유배를 가게 되었고 훗날 사사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그가 사약을 가져온 의금부서리에게 그대도 한 잔 마시겠는가? 라며 사약을 권했다는 일화가 있죠. 또 을사사화 때 화를 당한 인물들의 전기를 모아놓은 유군록에 의하면 이명수는 큰 사발의 술을 가득 탄 사약을 무려 16사발이나 마셨지만 그래도 죽지 않아 2사발을 더 마셨음에도 끝내 숨이 끊어지지 않자 어쩔 수 없이 관원들이 목을 졸라 죽였다고 합니다. 야사에 따르면 평소 호탕한 성격이었던 이명수는 형을 집행하러 온 관원들과 태연하게 농담 따먹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사약을 먹고도 죽지 않는 이명수의 모습을 본 관원들이 그의 목을 조르려 하자 남들에게 추하게 혀를 길게 빼고 죽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의 벽에 구멍을 뚫고 밧줄을 집어넣으면 자신이 들어가 스스로 목에 밧줄을 걸 테니 그 줄을 당겨 목 졸라 죽여달라는 부탁을 했죠. 얼마 후 집안에서 들린 당기시오라는 이명수의 말을 신호로 병사 2~3명이 죽어라 밧줄을 당겼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낀 병사들이 한참 후에 들어가 보니 밧줄에 걸린 건 이명수의 목이 아니라 목침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벙찐 표정의 금부도사 일행을 보고 너털웃음을 터뜨렸으며 그 이후에는 장난치지 않고 조용히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숙종대의 송시열 또한 사약을 먹었는데도 죽지를 않아서 그의 입에 상처를 내고 거기로 사약을 부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송시열이 사약 2사발을 먹고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이자 보통의 경우라면 관원들이 활줄로 그의 목을 졸라야 했지만 원래 사회적 명망이 있던 인물들은 함부로 목 졸라 죽이기가 힘들었는데요. 게다가 송시열을 추종하는 문인들이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관원들 입장에서도 차마 그의 목을 매서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에 금부도사가 송시열에게 제발 죽어달라고 애원한 끝에 결국 그의 입에 상처를 내고 사약 3사발을 연속으로 더 들이붓는 방법을 택한 후에야 그를 죽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약에 관한 일화 중 가장 흥미로운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경종 때 신임사화로 사약을 받고 죽은 조태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야사에 따르면 조태채는 사약을 마시고 죽었지만 그의 충직한 집사 홍동석 덕분에 며칠이나마 더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태채의 집사 홍동석은 선해청에 서리로 있었는데 어느 날 죄인 하나를 유배 보낸다는 조서를 쓰라는 명령을 받고 확인해보니 그 대상이 다름 아닌 자신의 상전 조태채였죠.
그는 상전을 배신할 수 없다며 그 자리에서 붓을 집어던진 후 절대 조서를 쓸 수 없다고 버틴 끝에 잔뜩 두들겨 맞은 후 파직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홍동석은 그 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유배지인 진도로 떠나는 조태채를 스스로 따라 나섰으며 도착한 후에도 계속해서 조태채를 돌봤다고 하죠. 그 후 조태채에게 결국 사사명령이 내려지자 소식을 들은 아들 조관비는 부친과 만나고자 급히 진도로 출발했지만 사약을 전해주러 간 금부도사가 그보다 먼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에 홍동석은 조태채가 있던 집의 대문 앞을 막아서고는 지금 저희 어르신의 아드님이 급히 오고 있다고 하니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했죠. 하지만 금부도사는 그의 간곡한 청을 거절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홍동석은 냅다 사약단지를 뒤엎어버렸습니다. 사약 또한 왕이 내린 하사품으로 그것을 뒤엎은 것은 어찌 보면 대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부도사 일행은 크게 화를 내며 홍동석을 실컷 두들겨 팼죠. 하지만 과정이 어찌됐든 금부도사와 수행원들도 관리부실로 어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으니 처벌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들은 진도로 가는 바닷길이 워낙 험해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그만 사약을 물에 빠뜨렸다는 거짓보고를 올렸고 그렇게 새 사약이 오는 며칠 동안 조태채는 아들과의 마지막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홍동석의 충심에 크게 감격한 조태채는 아들에게 그를 형제처럼 대하라는 유언을 남긴 다음 사약을 마신 뒤 세상을 떠났고 조관비는 유언대로 홍동석을 형제처럼 살갑게 대했으며 조태채의 제사를 지낼 때도 꼭 참석시켰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사약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